묵룡천마 제22막 검은 늑대들의 길 겹쳐지는 발자국 농림의 이빨 속으로 호북의 북단에서 백호와 갈라선 독고행은 갈림길 앞에 서서 북쪽과 서쪽을 번갈아 보았고 북쪽은 황도였으며 서쪽은 농림이었다. 황도에는 단운이 있었으나 나흘간 내 차례의 조에서 수백 군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것은 하나의 방향이었고 흑염탄의 유통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농림의 서쪽, 사천과 호북의 경계를 이루는 산악지대라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었으며 거래는 매번 다른 위치에서 불시에 이루어지되 연락은 전서구가 아닌 인편으로만 전달된다는 것이었다. 이 정도의 폐쇄성은 일반적인 암시장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고 흘러온 정보를 기다리는 것보다 흘러가는 경로를 직접 밟는 것이 빠르다는 판단이 독고행의 발걸음을 반각의 망설임도 없이 서쪽으로 돌리게 만들었다. 역체변환술로 용모를 40대에 조잡한 낭인으로 바꾸고 삿갓 대신 때 묻은 두건을 썼으며 허리춤에는 녹슨 싸구려 단도를 하나 꽂아 넣었다. 변장은 마을과 주막에서 민간인 사이에 섞이기 위한 것이었고 농림의 안쪽에서 독고행이 숨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변장이 아니었다. 임마잠룡이 기척과 호흡을 지우는 은신의 기법이라면 자아혈연공이 도달한 지금의 경지에서 독고행의 존재감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자연 속에 녹아드는 것에 가까웠으며 바위 옆에 서면 바위의 일부가 되고 나무 곁에 서면 나무가 드리운 그림자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지. 그것은 숨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곳에 있을 때 인식되지 않는 것이었다. 다만 이전의 조우에서 여윈 살수가 읽어냈던 세 가지를 독고행은 잊지 않고 있었다. 내 놈은 흙 위에 발을 올려놓는다. 때리는 것이 아니라 놓는 거야. 저놈은 짐이 깃털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세가 안 흔들린다. 같이 장사하는 동업자의 간격이 아니라 같이 싸워본 놈들의 간격이야. 무궁으로 기척을 지우는 것은 이미 할 수 있었으나 무궁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도 평범한 인간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과제였고 독고행은 발바닥에 힘을 실어 흙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걸음의 간격을 불규칙하게 흐트러뜨렸으며 오른쪽 어깨를 반치쯤 늘어뜨려 오래된 칼상이라도 있는 자처럼 보이게 했다. 전투에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읽히지 않는 것 또한 무공이었고 여윈 살수의 지적이 독고행에게 남긴 것은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수련의 방향이었다. 대파산 자락의 산길에 접어든 것은 이틀째 되는 오후였고 나무꾼과 약초꾼의 발자국만이 드문드문 찍혀있는 한적한 곳이었으나 그 한적함의 이면에는 농림 특유의 눈이 도사리고 있었다. 산길의 요소요소에 자리 잡은 초소와 망루가 겉으로는 버려진 산막처럼 보였으나 산막의 벽 틈으로 새어나오는 숨소리가 둘씩이었고 지붕 위에 낙엽이 바람과 무관하게 눌려있는 자리가 하나씩 있었으며 아침나절에 피운 불의 냄새가 벽체의 나무결에 아직 배어 있었다. 누군가가 이 일대의 산채들을 조직적으로 엮어 경계 체계를 구축한 흔적이 역력했다. 독고행은 첫 번째 초소를 우회하지 않았다. 임마잠룡을 발동하는 것조차 필요하지 않았고 자아혈연공의 기운을 한 올 풀어 전신의 존재감을 주변의 수목과 바위의 기운 속에 동조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독고행이 초소의 벽 바로 옆을 지나갈 때 벽 틈 안쪽의 사내 둘은 코를 골며 쪽잠에 빠져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독고행의 발소리에 눈을 반쯤 떴으나 벽 틈으로 보이는 것은 산길의 낙엽과 흔들리는 나뭇가지뿐이었으며 사내는 다시 눈을 감았다. 독고행이 세 걸음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그 사내는 알지 못했고 앞으로도 알 일이 없을 것이었다. 두 번째 초소도 같았다. 지붕 위에 엎드려 망을 보던 자의 시선이 독고행의 어깨 위를 스치고 지나갔으나 그것은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인식이었고 사람이 지나갔다는 판단에까지 이르지 못한 채 시선은 다시 산길 아래쪽으로 돌아갔다.
독고행은 그 시선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두 번째 초소와 세 번째 초소 사이의 능선을 넘어섰다. 능선 너머의 비탈면은 참나무와 물풀의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시야가 10걸음 앞으로 제한되는 밀림에 가까운 곳이었고, 그 비탈을 내려가던 독고행의 왼발이 공중에서 멈추었다. 낙엽이었다. 쌓인 두께가 주변과 달랐고, 자연 상태라면 균일하게 쌓여야 할 낙엽이 특정 구간에서만 한 뼘 정도 더 두텁게 쌓여 있었으며, 두터운 낙엽 위에 이슬이 맺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근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덮어놓은 것이 분명했다. 독고행은 몸을 낮추어 낙엽을 한 겹씩 걷어냈고, 세 번째 겹에서 흙 속에 반쯤 묻힌 가는 3줄의 끝이 드러났다. 눈이 3줄을 따라갔다. 5걸음 아래의 바위 뒤편에서 3줄이 작은 도르래를 거쳐 방향을 꺾고 있었고, 도르래 너머에는 대나무통 2개가 나란히 묶여 있었다. 밀랍으로 봉한 마개, 통의 표면에 뚫린 작은 구멍, 3줄이 당겨지면 밀랍 마개가 빠지고, 통 안의 분말이 구멍을 통해 얼굴 높이로 분사되는 구조. 독고행이 흑영대 시절에 수없이 고고 직접 설치해본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독고행의 손가락이 멈춘 것은 대나무 통의 구조가 아니라 통의 측면에 새겨진 것 때문이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게 새겨진 표식, 반원 위에 세로선 하나. 독고행의 손가락이 그 표식 위에서 오래 머물렀다. 이것을 내가 새겼던 적이 있다. 흑영대 훈련생 시절에 수백 번 그리고 지웠던 바로 그 위치 표식이었고, 설치자가 나중에 회수하거나 해제할 때 자기 함정을 찾기 위한 것이었으며, 마교 외부의 인간이 이 표식의 의미를 알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농림의 산채가 사용하는 함정에 마교의 표식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이 유통 조직의 마교 출신의 인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마교의 함정 기술을 학습한 외부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었고, 어느 쪽이든 배후가 단순한 농림 산적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독고행은 3줄을 건드리지 않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은 뒤 비탈을 더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 발걸음이 10걸음을 채 못 갔을 때 왼쪽 수림의 안쪽에서 마른 가지를 밟는 소리가 잡혔다. 넷이었고, 농림 순찰조의 보폭치고는 간격이 좁았으며 숨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잠복이 아니라 이동 중인 것이 분명했다. 농림의 산적은 아니었다. 4명 모두 검은 야행의를 입고 있었고, 얼굴의 반을 복면으로 가리고 있었으며, 선두의 사내가 허리춤에 찬 것은 산적의 환도가 아니라 길이가 짧고 칼날이 곧은 자개경 직도였다. 뒤따르는 3명 중 2은 등 뒤에 짧은 쇠뇌를 메고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양 소매가 불룩하게 부풀어 있어 암기를 잔뜩 품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걸음걸이에 군더더기가 없었고, 넷의 간격이 정확히 3보씩 벌어져 있었으며, 이 간격은 한 명이 기습당했을 때 나머지 3이 즉시 산계하여 반격할 수 있는 전투 대형이었다. 무림맹 소속인지 아니면 병력문의 추적단인지 혹은 제3의 세력인지 독고행은 판단을 유보한 채 4명의 움직임을 지켜보았고, 선두의 사내가 비탈 중턱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의 낙엽을 살피기 시작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독고행이 방금 전 걷어냈다가 되돌려 놓은 바로 그 지점이었다. 선두가 낙엽 위에 쪼그려 앉아 손끝으로 표면을 더듬더니 뒤에 3명에게 턱짓을 했고, 이 모양으로 읽히는 말은 짧았다. 누가 건드렸다. 독고행의 눈이 가늘어졌다. 낙엽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음에도 이 사내는 그 미세한 불일치를 읽어냈고, 그것은 이 넷이 단순한 추적자가 아니라 함정의 설치 위치와 상태를 사전에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었다. 함정을 설치한 쪽의 점검조. 선두가 일어서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고, 그 시선이 독고행이 숨은 물풀의 나무 방향을 스치는 순간 독고행은 2가지를 동시에 판단했다. 첫째, 이들은
흑염탄 유통 조직의 내부 인원임으로 놓치면 안 된다. 둘째, 4명 전원을 소리 없이 제압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신호를 보내면 이 일대의 경계망 전체가 작동한다. 독고행이 물풀의 나무 뒤에서 빠져나온 것은 선두의 시선이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찰나였고 그의 첫걸음은 소리가 아니라 바람에 가까웠다. 흑영신법의 극기가 발동하는 순간 독고행의 신형은 대지 위에서 미끄러지듯 사라졌으며 비탈의 경사와 나뭇가지 사이의 간격을 이용하여 중력이 아닌 관성으로 하강하는 그 움직임은 낙엽 한 장을 건드리지 않았고 선두 사내의 등 뒤 반보 거리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것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의 시간이었다. 독고행의 오른손이 선두 사내의 후경혈을 눌렀고 그것은 때린 것이 아니라 놓은 것에 가까웠으며 손가락 2개에 실린 자아혈영공의 경력이 혈도를 통해 경맥으로 스며들어 사내의 의식을 한순간에 끊어버렸다. 사내의 몸이 앞으로 꺼지기 전에 독고행의 왼손이 사내의 깃을 잡아 소리 없이 낙엽 위에 눕혔고 그 동작이 끝나기 전에 오른발이 이미 2번째 사내를 향해 대지를 미끄러지고 있었다. 2번째 사내는 선두가 쓰러지는 기척을 느꼈으나 몸을 돌리는 것이 한 박자 늦었고 등 뒤의 쇠뇌에 손이 닿기 전에 독고행의 손바닥이 사내의 가슴 한복판을 가볍게 밀었으며 자아혈영공의 공진이 사내의 전신을 관통하여 기혈을 일시에 마비시켰다. 사내의 눈이 크게 뜨였으나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양팔이 축 늘어지며 무릎부터 꺾여 내려앉았다. 3번째와 4번째는 앞에 둘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고 3번째가 소매에서 암기를 뽑아내는 동시에 4번째가 입을 벌려 경호성을 지르려 하는 것이 독고행의 눈에 동시에 들어왔다. 독고행의 왼발이 대지를 찍었고 그 반동으로 신형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며 3번째 사내의 암기를 쥔 손목과 4번째 사내의 턱을 동시에 스쳤으며 스쳤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은 그 접촉이 주먹이나 발의 타격이 아니라 스치는 순간 혈도에 경력을 주입하는 자아혈영장의 기법이었기 때문이었다. 3번째 사내의 손가락이 풀리며 암기가 바닥에 떨어졌고 4번째 사내는 경호성을 지르려던 입이 열린 채로 의식이 끊겨 뒤로 넘어갔다. 4명을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5번의 호흡이었고 비탈에는 내구의 몸이 낙엽 위에 가지런히 누워 있었으며 그 중 어느 하나도 피를 흘리거나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 독고행은 4명의 품을 뒤지기 시작했고 선두의 내 안쪽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배송 목록이었다. 거래처와 수량이 약호로 적혀 있었고 마교의 암호 방식과는 전혀 달랐으나 일정한 규칙성이 있어 해독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다. 거래처 약호 12개 중 6은 지명의 축약이었고 셋은 인명의 변형이었으며 둘은 하북의 마적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독고행의 눈에 걸렸다. 다른 약호들과 달리 단순한 숫자 4자리였고 옆에 적힌 수량이 다른 거래처의 서너 배에 달했으며 배송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 동쪽은 황도 방면이었다. 독고행은 배송 목록의 내용을 기억에 새긴 뒤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고 4명의 혈도를 반시진 뒤에 자연히 풀리도록 경력의 강도를 조절한 뒤 비탈 아래로 내려갔다. 4명이 깨어나면 누군가에게 당했다는 것은 알겠으나 상대의 정체는 알 수 없을 것이었고 함정의 상태가 온전한 이상 외부 침입보다는 내부의 실수를 의심할 가능성이 높았다. 독고행은 그 혼란의 여지를 남겨둔 채 비탈을 벗어나 능선의 반대편으로 넘어갔으며 배송 목록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배파산의 서쪽 기슭을 향해 발걸음을 이어갔다. 이틀간의 추적 끝에 도달한 곳은 대파산 서쪽 기슭의 깊은 골짜기 2개의 봉우리 사이에 자리 잡은 폐광이었고 입구는 잡초와 덩굴로 뒤덮여 수십 년간 버려진 곳처럼 보였으나 입구에서 100보쯤 떨어진 흙바닥에 수레바퀴
자국이 여러 겹으로 찍혀 있었다. 입구에서 30보 떨어진 바위 뒤에서 바람의 방향에 코를 맡기자 갱도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바람에 코 안쪽이 쏘였다. 유황이었고 그 아래에 깔린 씁쓸한 것은 초석이었으며 두 냄새가 뒤섞인 농도는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이곳에서 직접 섞고 빻는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만 나오는 수준이었다. 함정의 마교 표식, 체계적인 경계망, 폐광의 제조 흔적, 조각들이 하나의 윤곽을 그려가고 있었고 이 유통 조직의 배후에는 마교의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있었다. 마교의 잔존 세력 중 누군가가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 독고행의 사고는 오직 그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었으며 그 편향이 단원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은 독고행 자신만이 모르고 있었다. 폐광의 위치와 수레바퀴, 자국의 경로를 기억에 새긴 독고행은 비탈을 타고 다시 관도 방면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관도와 만나는 합류점의 작은 주막에 들어선 것은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시각이었다. 주막 안에서 국밥 한 그릇을 시키고 구석 자리에 앉아 두건을 고쳐 쓰는 사이 주막의 반대편에서 대여섯 명의 사내가 술상을 앞에 놓고 떠드는 소리가 귀에 걸렸다. 3천 양짜리가 이 근처를 어슬렁거린다는 소문 들었나? 삿갓 쓴 놈이랑 거구 말이지. 호북 쪽에서 내려왔다던데 거구는 서쪽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삿갓은 혼자라는데 혼자면 해볼 만하지 않겠나? 독고행은 국밥 그릇에 시선을 떨어뜨린 채 숟가락을 움직이고 있었고 대여섯 명의 기운을 읽는 데는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셋은 농림 말단의 산적 수준이었고 둘은 그보다 약간 나은 정도였으며 나머지 하나가 목소리를 낮추어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이 들렸다. 바보들아, 무림맹 추격대를 혼자서 박살낸 놈이야. 3,000냥이 아니라 3만 냥을 줘도 내 놈들 6이 달려들어봐야 국밥 한 수저 들기 전에 전부 뻗는다. 그러면 왜 여기까지 내려왔소? 형님, 돈은 벌고 싶고 목숨은 아까우니까 그 놈이 지나간 자리에서 뭐라도 주워볼 수 있지 않겠나. 흑염탄 거래처 정보를 하나라도 잡으면 병력문 추적단에 팔아넘길 수 있어. 병력문이 정보값으로 꽤 후하게 치른다는 소문이 돌거든. 독고행의 숟가락이 멈추었다. 병력문의 추적단이 정보를 사고 있다는 것은 병력문이 독자적으로 흑염탄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는 뜻이었고 무림맹과 병력문이 각자의 경로로 같은 목표를 쫓고 있다면 농림 일대에 풀려있는 눈의 수가 독고행의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의미였다. 국밥 그릇을 비우고 주막을 나선 독고행은 관도를 따라 서쪽으로 100여 보쯤 걸었을 때 등 뒤에 발소리가 붙는 것을 감지했고 주막에서 떠들던 대여섯 명이 아니라 그보다 많은 9의 발자국이었다. 주막에서 합류한 자가 더 있었던 것이고 독고행을 미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독고행의 반응을 떠보는 느슨한 추적이었다. 독고행은 관도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고 산길의 첫 번째 구비를 돌아서는 순간 뒤에 발소리가 빨라지며 거리를 좁혀 오기 시작했다. 느슨한 추적이 적극적 추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었고 독고행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산길의 두 번째 구비를 돌아 시야가 차단되는 지점에서 몸을 돌려 세웠다. 9명이 구비를 돌아 나타났고 주막에서 본 6에 3명이 더 붙어 있었으며 셋 중 둘은 검을 차고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손에 짧은 곤봉을 쥐고 있었다. 선두의 사내 주막에서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던 자가 독고행과 마주치자 발걸음을 멈추며 양손을 들어 보였다. 형씨, 오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3,000냥의 눈이 먼 놈들이 아니라 이 근처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형씨처럼 혼자 다니는 낭인이 농림 안쪽까지 들어오는 건 좀 드문 일이라서 말이오. 독고행은 대답하지 않았고 9명의 위치와 간격을 눈이 아닌 기감으로 읽고 있었다. 선두가 말을 하는 동안 뒤에 둘이 좌우로 벌어지며 퇴로를 막고 있었고 이 움직임은 대화가 아니라 포위의 시작이었다. 선두가 한 발짝 더 다가오며
입가에 웃음을 걸었다. 형씨가 어디서 왔는지는 관심 없소. 다만 이 산길은 우리가 관리하는 구간이라 통행세를 좀 받아야 하는데 허리춤에 그 단도 하나면 충분하겠소. 독고행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고 대신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 허리춤의 녹슨 단도 위에 올려놓았다. 그 동작을 본 선두의 눈에 탐욕이 서렸으나 동시에 경계심이 스쳤고 녹슨 단도에 손을 올리는 동작이 너무 느리고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었다. 단도를 뽑으려는 차의 동작이 아니라 상대에게 단도의 위치를 알려주는 동작.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냐고 묻는 듯한 여유. 선두의 본능이 경고를 보냈으나 이미 좌우에서 벌어진 둘이 움직이기 시작한 뒤였고 왼쪽의 사내가 검을 빼어 독고행의 왼쪽 어깨를 향해 내리치는 동시에 오른쪽의 사내가 곤봉을 수평으로 휘둘러 허리를 노렸다. 독고행이 움직인 것은 두 공격이 동시에 도달하기 직전이었고 그의 신형이 반보 뒤로 물러나며 왼쪽의 검이 코앞을 스치고 오른쪽의 곤봉이 배 앞을 지나갔으며 두 공격이 허공을 가르는 관성이 채 가시기 전에 독고행의 양손이 동시에 뻗어 검을 쥔 손목과 곤봉을 쥔 손목을 각각 잡았다. 자아혈영공의 경력이 철도를 통해 흘러들어가는 순간 두 사내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검과 곤봉이 동시에 바닥에 떨어졌다. 독고행은 두 사내를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고 다만 손을 놓았으며 힘이 빠진 두 사내가 스스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는 것을 그대로 두었다. 나머지 6이 동시에 달려들 수도 있었으나 앞에 둘이 무력화되는 속도를 목격한 뒤라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선두의 사내는 이미 본능이 보낸 경고가 현실이 된 것을 확인한 뒤 양손을 다시 들어 보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독고행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낮았으며 낭인의 투박함도 행상의 비굴함도 아닌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건조한 톤이었다. 통행세는 없다. 그리고 다음에 사람을 세울 거면 포위를 먼저 완성하고 말을 걸어라. 대화하면서 좌우로 벌리는 건 상대에게 공격을 가르쳐주는 것밖에 안 된다. 선두의 사내는 입을 반쯤 벌린 채 독고행을 보고 있었고 독고행은 그 시선을 등 뒤에 남긴 채 산길을 다시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으며 9명 중 뒤를 쫓는 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핏빛, 구체와 쇠로 된 비, 같은 시각 독고행에게서 서쪽으로 200여 리 떨어진 사천 내륙, 성도로 향하는 관도 위에서 백호는 은하표국의 호송 행렬 뒤편에 붙어 걷고 있었다. 적혈도를 넣은 나무함을 등에 진 채 짐꾼 행세를 하며 행렬의 꼬리에 섞여든 것이었고 호송대의 규모는 마차 3대의 호위, 무사 12이었으며 마차에 실린 것은 성도의 대상단으로 향하는 비단과 약재였다. 백호가 호송대에 섞여든 이유는 단순했고 관도를 혼자 걷는 거구가 수배 전서의 인상착의에 너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었으며 행렬 속에 섞이면 개인의 존재감이 희석되어 먼 거리에서의 식별이 어려워졌다. 백호는 행렬의 속도에 맞추어 느긋하게 걸으며 주변의 산세를 눈에 담고 있었고 이 행렬에 붙은 또 하나의 이유는 농림 인근에서 흑염탄이 실전에 사용되는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 기대가 충족된 것은 관도가 대파산의 서쪽 기슭을 감아 도는 좁은 협로에 접어든 오후 늦은 시각이었다. 협로의 양쪽을 가로막은 바위 뒤에서 나타난 무리는 40여 명이었고 농림의 산적 특유의 잡다한 무장을 하고 있었으나 그중 선두에 선 5명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백호의 눈을 잡아 끌었다. 주먹 크기의 검은 구체가 가죽 주머니에 담겨 허리춤에 매달려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이미 구체 하나를 오른손에 쥐고 불씨가 달린 심지를 왼손에 들고 있었다. 물건을 놓고 가면 목숨은 살려주마. 저항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터이니 알아서 판단해라. 선두의 산적 두목이 외쳤고 그의 손에 들린 검은 구체를 본 호송대의 호위, 무사들 사이에서
공포에 가까운 동요가 번졌다. 최근 강호에 퍼진 검은 화기의 소문을 들은 것이 분명했고 그 소문 속의 위력이 사실이라면 무공 수십 년을 갈고 닦은 것이 주먹 크기의 구체 한 발 앞에서 무의미해진다는 공포가 그들의 검을 든 손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빨리 구독하세요. 호송대의 호위대장이 이를 악물며 검을 빼들었으나 산적 두목이 비웃으며 왼손의 불씨를 구체의 심지에 갖다 대려는 순간이었다. 백호가 행렬의 꼬리에서 앞으로 걸어 나왔고 등에 나무함을 내려놓지 않은 채 호송대와 산적, 무리 사이의 빈 공간으로 태연하게 걸어 들어갔으며 호위 무사들이 경악하여 만류하려 했으나 백호는 이미 양쪽의 한가운데에 서서 산적 두목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던져봐라. 백호의 두 마디가 협로의 바위벽에 부딪혀 울렸고 산적 두목은 한순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입가에 잔인한 웃음을 걸며 심지에 불을 붙였다. 검은 구체가 산적 두목의 손을 떠나 포물선을 그리며 백호를 향해 날아왔고 호위 무사들이 비명과 함께 뒤로 물러나는 찰나 백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단전에서 내공을 끌어올렸으며 적혈도가 아닌 맨몸의 전신에서 붉은 빛을 머금은 호신강기가 팽창하여 백호의 몸을 중심으로 반경 두 장장의 반구형 방벽을 형성했다. 흑염탄이 호신강기의 표면에 닿아 터진 순간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다. 소리보다 빛이 먼저 왔고 검은 화염이 아닌 시퍼런 섬광이 협로를 가득 채웠으며 그 뒤를 쫓아온 폭음은 협로 양쪽의 바위벽을 진동시켜 자잘한 돌조각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폭발의 충격파가 백호의 호신강기 표면을 강타했고 강기의 표면에서 붉은 불꽃과 검은 화염이 부딪히며 반구형의 방벽 위로 균열 같은 섬광의 줄기가 번져나갔으며 백호의 발밑 대지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발자국 모양으로 한 뼘 깊이 파여 들어갔다. 백호의 이마에 핏줄이 돋았고 이를 악문턱 근육이 바위처럼 굳어져 있었으며 호신강기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내공의 소모가 예상을 넘어서고 있었다. 흑염탄의 폭발력은 병력 내의 서너 배라는 소문이 과장이 아니었고 일반적인 절정 고수의 호신강기라면 뚫려도 이상하지 않을 위력이었으나 백호의 호신강기는 혈영국에서 흑혈마존에게 재탄생한 육체와 혈영광도법의 수련이 빚어낸 것이었으며 그것은 일반적인 절정의 그것과는 밀도가 달랐다. 호신강기가 흑염탄의 화염을 사방으로 밀어내며 버텨냈고 검은 불꽃이 강기의 표면에서 미끄러져 양옆에 바위벽으로 튕겨나가 암벽을 검게 그을렸으며 파편으로 섞여 있던 쇠구슬들이 호신강기에 부딪혀 사방으로 튕겨져 나갔다. 폭발의 잔향이 거치고 검은 연기가 협로를 가득 메운 가운데 연기 속에서 백호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나무함을 등에 진 채 두 발로 서 있었고 의복의 앞자락이 열기에 그을려 가장자리가 타들어가 있었으나 피부에는 상처 하나 없었으며 호신강기가 서서히 거두어지며 붉은 빛이 사그라들었다. 백호는 한 번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고 그 호흡에 실린 기운이 주변의 연기를 쓸어내며 시야를 열었다. 산적 무리는 얼어붙어 있었고 흑염탄의 위력을 자기 눈으로 보아온 자들이었기에 그 폭발을 맨몸으로 막아내고 서 있는 인간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었으며 두목의 손에서 두 번째 구체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으나 심지에 불을 붙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백호가 연기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디디며 산적 무리를 향해 걸어갔고 그 한 걸음에 실린 기세만으로 선두의 세 명이 뒷걸음질을 치다 넘어졌으며 백호는 적혈도를 꺼내지 않은 채 오른손을 뻗어 두목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두목의 발이 대지에서 떨어졌고 백호의 한 팔에 매달린 채 허공에서 다리를 허우적거리고 있었으며 두목의 허리춤에 매달린 가죽 주머니 안에 흑염탄 두 발이 덜그럭거렸다. 백호는 다른 손으로
그 주머니를 떼어내 품에 넣었고 두목을 들어 올린 채 나머지 산적 무리를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흑염탄이 그렇게 좋으냐? 이거 없이는 산적질도 못하는 놈들이 됐구나. 무기 버리고 꺼져라. 다음에 이 물건 들고 다니는 꼴을 보면 그때는 그냥 안 넘어간다. 산적 무리가 무기를 내던지고 현로의 양쪽으로 흩어져 도주하기 시작했고 백호는 두목을 바닥에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현로 바깥의 덤불 속으로 던져버렸으며 두목이 덤불 사이에서 비명을 지르며 굴러가는 소리가 멀어져 갔다. 백호는 품에 넣은 흑염탄 주머니를 열어 구체 두 발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무게와 질감을 살폈다. 주먹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묵직한 무게감이 있었고 표면은 거칠었으며 심지가 꽂힌 부분에 밀랍이 발라져 있었다. 이것이 강호를 뒤흔들고 있는 흉물의 실체였고 방금 그 위력을 몸으로 직접 느낀 백호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버텨내긴 했으나 두 발이 동시에 터졌으면 나도 힘들었겠다. 이 물건이 강호에 더 퍼지면 무공의 서열이고 뭐고 의미가 없어지겠군. 백호가 흑염탄 두 발을 다시 주머니에 넣어 허리춤에 찬 것은 증거물로 보관하기 위함이었고 뒤돌아보자 호송대의 호위 무사들이 경악에 질린 얼굴로 백호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호위 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엽,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대엽은 대체 백호가 호위 대장에게 대답하려는 순간 호송대의 마차 뒤편에서 인형 하나가 뛰어내리며 달려왔고 30대 중반의 다부진 체격에 은하표국의 표식이 새겨진 호환을 찬 사내가 백호의 앞에 서며 눈을 크게 떴다. 백 대장님, 부국주 하진이었고 백호가 은하표국에서 호송대장으로 위장 잠입해 있던 시절 직속 부하였으며 백호가 떠난 뒤 부국주로 승진하여 이 호송대의 총책임을 맡고 있던 자였다. 하진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수배 전서에서 본 인상착의와 눈앞에 은인이 겹치면서 오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백호가 씩 웃으며 하진의 어깨를 툭 쳤다. 오래간만이군. 부국주가 됐다면서 호송대를 이 꼴로 만들고 다니면 어떡하냐? 하진이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요즘 농림 일대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검은 화약을 손에 넣은 놈들이 호송대를 노리는 일이 부쩍 잦아졌고 정상적인 무공으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오늘도 백 대장님이 안 계셨으면 백호는 하진의 말을 끊으며 주변의 이목을 의식했고 호위 무사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으며 수배 중인 자신의 존재가 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자리를 옮기자. 물어볼 것이 있다. 하진은 망설이지 않았고 백호를 호송대의 선두에서 떨어진 뒤쪽 마차 안으로 안내했으며 마차의 포장 안에서 두 사람만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백호가 물은 것은 단순했고 최근 농림 일대에서 초석과 유황의 대량 거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거래에 관여한 상단이나 중개인의 이름을 아는지였다. 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초석이야 원래 사천 내륙에서 많이 나는 물건이니 대량 거래가 드문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 석 달 사이에 좀 이상한 움직임이 있긴 했습니다. 평소에는 관영 염초장을 통해서만 유통되던 고순도 초석이 암시장에 풀리고 있거든요. 양이 적지 않아서 우리 표국에도 호송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는데 의뢰인이 신원을 밝히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백호의 눈이 번뜩였고 관영 염초장의 고순도 초석이 암시장에 풀리고 있다는 것은 관의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렸거나 내부에서 빼돌리는 자가 있다는 뜻이었으며 흑염탄의 원재료 공급선이 관영 시설에서의 횡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호송 의뢰를 넣은 놈의 행색이라도 기억나나?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중개인을 통했습니다. 성도 남문 밖의 차행을 운영하는 노삼이라는 자인데 농림과 관의 사이에서 이것저것 중개하는 잡상인입니다. 큰 배짱은 없으나 코가 밝아서 돈 냄새를 잘 맡는 놈이지요. 백호는 하진에게 고맙다는 한마디와 함께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마차 바닥에 놓았고 호송대의 피해 수습 비용에 보태라는 뜻이었다. 하진이 손을 저으며 만류했으나 백호는 이미 마차에서 내리고 있었으며 내리기 직전 하진이 백호의 등을 향해 말했다. 백 대장님, 수배 전서에 적힌 것들은 저도 봤습니다. 대장님이 그런 짓을 할 분이 아니라는 건 제가 압니다. 조심하십시오. 백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손을 한 번 들어 보이며 호송대를 떠났고 성도 남문 밖의 차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허리춤에 찬 흑염탄 주머니에 무게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느껴지고 있었으며 방금 전 호신강기 위에서 터져 나간 검은 화염의 열기가 아직 피부 위에 남아있는 듯한 감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성도 남문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백호의 코끝에 닿은 것은 차행 안쪽에서 풍겨오는 유황 냄새의 희미한 잔향이었고 백호의 입가에 짧은 웃음이 걸렸다가 사라졌다. 노삼이라는 이름의 중개인이 초석의 암시장 유통에 관여하고 있다면 그 중개인의 입에서 상류의 공급자와 하류의 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었고 백호는 적혈도를 쓸 필요도 없이 그 덩치의 압박만으로 충분하리라 판단하고 있었다. 독고행이 농림의 안쪽에서 유통거점을 추적하고 백호가 사천의 성도에서 원재료 공급선을 추적하는 동안 두 사람이 모르는 세 번째 늑대가 이미 같은 길 위에 서 있었다. 늑대의 탈을 쓴 양치기. 황도의 이부상서, 저택에서 단운이 마지막으로 이부상서와 독대한 것은 사흘 전이었고 그 독대의 내용은 단운이 황도를 떠나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이부상서는 서한 위에 펼쳐진 보고서를 짚으며 얼굴에 드문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그 초조함의 원인은 조천익이 농림에 보낸 특수 추적조가 흑염탄의 유통 경로에 접근하고 있다는 첩보였다. 조천익의 추적조가 대파산 일대까지 들어왔다. 아직 핵심 거점에는 닿지 못했으나 시간 문제다. 유통 경로가 노출되면 그 끝에 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니 그 전에 추적조의 방향을 틀어놓든지 경로 자체를 재편하든지 해야 한다. 이부상서의 말에 단우는 허리를 숙인 채 답했고 그 목소리는 충직한 호위무사의 것이었으나 숙인 고개 아래의 눈동자는 차갑게 계산을 돌리고 있었다. 제가 직접 내려가겠습니다. 유통 경로의 핵심 거점을 이동시키고 조천익의 추적조를 교란하는 데는 현지에서 직접 지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대인의 서신만으로는 현장의 중간 관리자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부상서는 잠시 단운을 살피듯 바라보았고 자신의 최측근이자 가장 유능한 칼날을 황도 밖으로 내보내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잠깐 스쳤으나 흑염탄의 유통 경로가 노출되는 것이 더 치명적이라는 판단이 그 불안을 눌렀으며 이부상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운에게 밀서 두 통과 함께 현장 관리자들에게 보여줄 쉼표를 건넸다. 열흘 안에 처리하고 돌아와라. 황도를 비우는 동안 조천익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서둘러야 한다. 단우는 밀서와 쉼표를 품에 넣고 이부상서에게 예를 올린 뒤 저택을 빠져나왔으며 황도의 남문을 통해 성을 나선 것은 그날 밤이었다. 단운이 황도를 나서며 품속에서 만지작거린 것은 이부상서의 밀서가 아니라 그 밀서 뒤에 숨겨둔 자신만의 양피지, 병력 내 제조 비급의 원본이었고 이 양피지야말로 흑염탄이라는 이름의 복수극을 낳은 모태이자 독고행에게조차 숨겨온 비밀의 핵심이었으며 단우는 양피지의 촉감을 손가락으로 확인한 뒤 솜에 깊숙이 밀어넣고 남쪽 농림을 향해 말을 몰았다. 단운이 농림에 도달한 것은 황도를 나선 지 3일째 되는 새벽이었고 대파산 서쪽의 흑풍채 인근에 자리 잡은 은신처에서 최주 장철과 만났다. 장철은 흑풍채를 흑염탄의 제조 기지로 전환시킨 이후 단운의 명을 거스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나 이날 장철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이 서려 있었다. 무림맹에서 보낸 추적조가 대파산 동쪽 기슭까지 들어왔습니다. 아직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는 않았으나 폐광 쪽을 어슬렁거리는 놈들이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단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고
폐광이라는 단어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으며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내려온 것이었다. 폐광의 자녀, 물자를 전부 소각하고 흔적을 지워라. 대장간 쪽도 마찬가지다. 이번 달 안으로 거점을 전부 이동시킨다. 새 거점의 위치는 내가 직접 잡을 것이니 그 전까지는 생산을 멈추고 기존 재고만으로 유통을 유지해라. 단운의 명은 짧고 정확했으며 장철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가자 단운은 홀로 은신처의 창 앞에 서서 농림의 산세를 내려다보았다. 조천익의 추적조가 폐광 근처에 왔다는 것은 유통 경로의 말단이 이미 노출 직전이라는 뜻이었고 거점을 이동시키는 것만으로는 시간을 벌 수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단운의 머릿속에서는 더 과감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조천익의 추적조를 교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추적조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었으나 무림맹 소속의 무인을 직접 공격하면 조천익에게 반격의 명분을 주는 꼴이 되었고 그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추적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미끼를 던져놓는 것이었다. 단우는 장철을 다시 불러 명했다. 폐광을 소각할 때 마교의 흔적을 남겨라. 마교 흑살대에서 쓰는 표식과 비슷한 것을 벽면에 새기고 마교 계열의 독약 찌꺼기를 바닥에 흩뿌려라. 추적조가 폐광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마교의 거점이었다고 판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장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갔고 단우는 창 앞에서 몸을 돌리며 은신처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교의 흔적을 위조하여 추적의 방향을 마교 쪽으로 틀어놓으면 조천익은 기존의 선입견대로 마교 잔당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더욱 굳히게 될 것이었고 그 결론이 굳어질수록 진짜 배우인 단운과 이부상서에게서 시선이 멀어질 것이었으며 동시에 마교 잔당으로 지목된 독고행과 백호에게 씌워진 누명은 한 겹 더 두꺼워질 것이었다. 단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행동이 독고행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으며 품 속의 양피지를 만지작거리는 손가락 끝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으나 그 떨림은 순간이었고 곧 사라졌다. 14년간의 복수가 거의 끝에 다다르고 있었고 이부상서를 완전히 장악한 뒤 조천익의 자금줄을 말리고 그 뒤에 있는 사왕자까지 끌어내리는 것이 단운의 최종 목표였으며 그 목표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은 뒷순이었다. 독고행에 대한 미안함조차도 단운은 은신처를 나와 농림의 산길을 타기 시작했고 흑풍체에서 대파산을 거쳐 사천 내륙으로 이어지는 유통 경로를 직접 점검하며 저점 이동의 후보지를 물색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동 경로는 독고행이 반대편에서 추적해 올라오고 있는 바로 그 경로와 같은 산줄기 위에 놓여 있었다. 한 사람은 경로의 끝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고 한 사람은 경로의 시작점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며 두 늑대의 발자국은 아직 겹쳐지지 않았으나 그 간격은 하루가 다르게 좁혀지고 있었다. 한편 백호는 성도의 남문 밖에서 노삼이라는 중개인의 차행 앞에 서 있었고 문을 밀고 들어가기 직전 코끝에 닿은 것은 차행 안쪽에서 풍겨오는 유황 냄새의 희미한 잔향이었으며 백호의 입가에 짧은 웃음이 걸렸다가 사라졌다. 새 늑대의 발자국이 농림이라는 거대한 사냥터 위에서 겹쳐지기 시작하고 있었고 그 발자국이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 세 사람 사이에 놓인 것은 동료애가 아니라 각자가 품고 있는 비밀의 무게가 될 것이었으며 농림의 산세 위로 내려앉는 저녁 안개는 그 무게를 예감하듯 짙고 무겁게 골짜기를 메우고 있었다.